결혼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랑 하나만 믿고 세상 무서울 게 없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엔 늘 작은 빵집에 들러 제 입맛에 맞는 단팥빵을 사오곤 했고, 비 오는 날이면 직접 우산을 들고 제 직장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 앞에서 서 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아껴주고 나 역시 그에게 헌신하면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이었고 저는 그 꿈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신혼 초 우리 부부는 참 많이 웃었습니다. 새로운 집, 아직은 낯선 살림살이, 좁은 방 하나짜리 전셋집이었지만 그곳이 마치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으며 이 행복이 오래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법이더군요. 결혼 2년쯤 지나자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회사가 힘들다, 일이 많다, 상사에게 혼났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따뜻한 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두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만 휘저으며 이 국 짜네 하고 투덜대는 말이 늘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알람 소리가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창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예민해질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여성 향수 특유의 달콤하고 진한 냄새. 그건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품고 화면을 넘기던 그 순간 제 눈앞에 낯선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지연. 메시지 창을 열어보니 두 사람은 이미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오늘 당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내일은 꼭 같이 점심 먹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속였는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수백 번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나서는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들켰다는 불안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 당신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끈을 조여매며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상 위의 반찬은 식어만 갔고 서로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천장을 보며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여자와는 끝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앞섰습니다. 끝냈다고 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그날 이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타이밍이 바로 그 사건 직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행복과 동시에 그 생명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공포 말입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이 덕분에 남편이 다시 제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요. 그 후로 한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서 아이의 태동을 함께 느꼈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귤 한 봉지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저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진짜 우리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는 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아이를 품어도 남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여자를 용서한 걸까? 아니면 단지 잊은 척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그때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용서한 이후 모든 게 다시 평화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를 품은 몸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웃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가슴을 꾹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창가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며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남편이 들어와 오늘은 회식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회식일까? 혹시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아닐까? 그 의심이 머리를 파고들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혼자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피곤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 눈밑은 점점 어두워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 있던 눈빛이 이제는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감정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불안한 심장을 느끼고 있을까? 이 아이에게 내가 이 불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루는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제게 줄 커피와 빵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요즘 고생 많지?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어도 그 눈빛은 멀리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든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숨결이 진짜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걸까?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그 목소리는 제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사이로 남편의 휴대전화 진동음이 들릴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일이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이제 제게 아무런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안했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잠든 새벽이면 저는 거실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조용히 소파에 앉아 남편의 지갑을 뒤적이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나오지 않으면 잠시 안도했고 다음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출산 후에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를 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안은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마음은 늘 어두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더듬을 때마다 그래,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해라고 되뇌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꾸만 따라붙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불안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웃으면 저는 그 웃음 뒤를 의심했고 남편이 조용하면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불면증과 두통,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신경증입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지만 그보다 더 서글펐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 만큼 상처받았다는 게 그 상처의 원인이 아직도 내 옆에 함께 산다는 게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사람 곁에 있을까? 대답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속에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용서,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안을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처럼 평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제가 포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때로는 스스로 무너져야 한다는 걸 그때의 저는 너무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그렇게 더디게 흘러가는데 돌이켜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처럼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겉으로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2개의 밥그릇이 놓였고 남편은 늘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마치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그 벽 너머로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면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 속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태, 피로,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 같은 것.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대답을 듣는 것도 아니었고, 대답을 듣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리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퇴근 후 TV를 보며 웃을 때면 저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웃음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허무해졌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이게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걸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그 아이들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온기와 관심을 아이들의 웃음과 목소리에서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제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그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아이들 방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했던 하루가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가끔은 고마움의 말도 미안함의 말도 없이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그가 내 옆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먼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과 나물, 그리고 국이 올랐고 아이들은 명절 세뱃돈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어도 그의 존재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에 있는데도 멀리 있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문득 그가 밉고 또 밉고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방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물소리에 제 한숨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도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볼까봐, 엄마의 눈물이 그들의 기억에 남을까봐. 그래서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견뎌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퇴근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히 웃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 옆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20년의 세월이 있었음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제게 타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없이 생각했지만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이 집의 숨결이었고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되뇌며 수많은 날들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게 제 사랑의 마지막 형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고 또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속으로 사귀고 눌러도 그 감정은 결국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그들은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의 관계는 그들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같이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둘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아빠랑은 그렇게 말씀이 없어요?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TV를 보던 시선을 잠시 멈추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화면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맨날 같이 계시는데 두 분이 대화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숨겨왔던 세월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래. 괜찮아.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이제는 엄마와 아빠의 사이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어딘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는 큰아이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빠가 자주 집에 안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혼자 울고 계셨던 것도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눈으로도 집안의 공기와 엄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그냥 그때는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내 귀에도 너무나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자기 방에서 TV 소리를 낮춰두고 있었고 그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상처가 결국 우리 자식들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았구나. 그 이후로 저는 아이들 앞에서 더더욱 담담한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괜히 저를 걱정하거나 아빠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며 평범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물 한 잔을 마시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부부의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밤이 깊어지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두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불을 꺼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제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오히려 그 간격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점점 서로의 그림자에 기대어 사는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고 그 미움이 제 안에서 식지 않았지만 그 미움조차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남지 않은 자리에는 습관처럼 쌓인 인내만이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에 기대어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정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이 이미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나가 있었고 남편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이 닫혔고 저는 그 뒤로 남은 정적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거실로 스며들었고 식탁 위엔 반쯤 남은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큰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게 그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날들이 계속된다면 비록 사랑은 없더라도 평화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평화는 오후 늦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이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낮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무거운 숨소리가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낯선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낯빛이 희미하게 익숙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청년의 손목을 살짝 잡은 채 조용히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내 아들이야.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순간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세 사람의 숨소리만 섞였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 대신 마치 이제야 끝내고 싶다는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20년 전의 일. 그때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멍한 소리만 울렸습니다. 20년 전 그 이름, 지연.
내가 한평생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 그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상처, 그때의 눈물, 내가 애써 묻어두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청년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청년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도 우리 집에서 함께 살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산다고? 2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그가 내게 다시 들이민 건 또 다른 여자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고 마치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삼킨 끝에서 나온 차가운 증오였습니다. 그 청년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 낯선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코끝의 모양, 눈매의 각도, 그 모든 게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낯선 청년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내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건 내 자식들의 웃음과 비슷했지만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사람 곁에 남았던 걸까? 그 질문은 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공허한 방안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낯선 청년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쪽에 서 있었고 아이 둘은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말보다 더 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란, 분노, 두려움,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이 뒤섞인 공기. 아이들의 눈은 아버지와 그 청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큰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 옆에 그렇게 앉아 있죠? 남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눈빛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남편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희들의 형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고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형제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이 아이는 내 피를 이은 아들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큰아이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말없이 서 있었고, 둘째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진실이 이토록 잔혹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충분히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는 낯선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이 아이의 집이기도 하다. 너희는 형제로 지내야 한다. 그 말에 둘째가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우린 그런 형제 원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아이는 너희와 같은 피를 나눈 내 아들이다. 그의 외침이 벽을 울렸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뒤로 물러섰고 청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방은 저기다. 짐은 내가 나중에 옮겨줄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는 부엌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청년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거짓을 믿은 것이었구나. 그 거짓이 오늘 이렇게 자식들의 앞에서 폭로되고 우리 가정의 마지막 평화를 무너뜨렸다는 걸요. 집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낯선 청년의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나갈 때마다 공기의 온도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무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 재산도 그 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컵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물려줄 거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막혀 몸이 굳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눈앞이 흔들리고 귀에서는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물려줄 거야. 그 짧은 대답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그토록 쉽게 아무 망설임 없이 나온 한마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로 우리의 지난 세월을, 내가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을 모두 부정해버렸습니다. 눈앞의 남편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밥을 먹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내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망함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밀물처럼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으면 사람의 눈물은 마르기 마련이니까요. 남편은 의자에 기대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청년이 앉아 있었고 그 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그들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는 이제 끝이다. 그 결심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처에도 버텨왔던 이유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견뎠지만 이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굴레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집안의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내 움직임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은 사라졌고 그 여자는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서랍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눌러왔던 감정이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의 그래라는 한마디가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지워버렸지만 그 대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찾을 것이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긴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희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바친 젊음과 헌신이 그의 한마디로 사라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로 흘러내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맞서야 한다고. 밤이 깊을수록 마음이 더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감정에 휘둘려 살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책상 위에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변호사 선임. 단 3줄이었지만 그 안에 지난 인생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의 방 불빛이 꺼질 때까지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낯선 청년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이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 문 앞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박명석. 문을 열자 서류 냄새와 함께 잔잔한 종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살아온 20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숨겨진 자식, 그리고 재산. 그 모든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록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봤던 통장, 서류,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남편의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내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살펴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맞서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그를 향해 법의 언어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칼날 대신 증거와 논리로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경우라면 재산 분할은 절반 이상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었고 부인의 기여도가 명확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잃은 것 중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 하지만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재산을 내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집의 고통을 기억하더라도 적어도 삶의 기반만큼은 상처 없이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내가 짊어졌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청구서 초안, 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그 하나하나가 마치 나를 새롭게 세우는 벽돌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빛 아래서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편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불빛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재판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망설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견뎠는지를 떠올리니 가슴이 저리도록 아렸습니다. 법정 안은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왼편에는 제 변호사가,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 안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향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었습니다. 사건 201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망치 소리 하나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인용하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원고에게 분할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고 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판사를 향하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분노도, 그리고 상처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배신당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입술을 굳게 깨물더니 낮게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가사노동과 생활유지의 기여 또한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려다 변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야 했는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한순간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판결이 끝나고 판사가 퇴장하자 법정 안의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내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되려 자유를 확인시켜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햇살이 법원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제 앞길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혼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낯설었습니다. 문 앞에 선 남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거칠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엔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들이 공기 속을 부딪히며 흩어졌지만 이제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감정이 이미 정리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재산 절반을 빼앗고 이렇게 끝내는 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깔린 감정은 억울함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 내내 저질렀던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열었지만 단 한마디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삶을 제가 제 손으로 다시 세우는 일일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가족의 웃음이 울려 퍼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날카롭게 부딪히는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결말은 아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나를 향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사과도 후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너무 늦었으니까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무게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나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공허함 대신 조용한 평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혼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 그 빈 공간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밥상을 차릴 이유가 없었고 문득 들려오던 발소리나 말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점점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말하지 않아도 감싸야 할 상처를 억지로 안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스칠 때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싸움의 흔적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였지만 이제는 제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느긋하게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요? 그 물음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졌어. 그 짧은 대답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답답하고 억눌리던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며 벽을 닦을 때마다 묵은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흔들리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속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저녁이 되면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이 단 2가지뿐이었지만 그 밥이 그 어떤 날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한 끼, 그 안에 담긴 평온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밤이면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빛이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빛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도 혼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끔은 아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이제는 정말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남긴 건 상처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상처마저도 서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래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처를 견디고 아픔을 지나 결국 자신을 지켜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올라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쳐들었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퍼졌습니다. 그 향 속에서 지난 세월의 고통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미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자유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서 살아갑니다. 이혼으로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겁고 조금은 복잡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차를 올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 끝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고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거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음식도 못해서 배달만 시켜 드시고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식은 배달 음식을 먹는 초라한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으시고 집 안도 엉망이더라고요. 아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아무래도 며칠째 씻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 해도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조용히 김이 피어올랐고 저는 그 김이 흩어지는 걸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늘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 하지만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고 그 말은 허무한 자존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남은 따뜻한 향이 묘하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러 가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한마디를 조용히 내뱉으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지나간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건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가지만 결국 그 선택의 결과를 오롯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의 몰락은 내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미움이 오고 미움이 지나면 연민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민마저 사라지면 남는 건 그저 조용한 이해뿐이지요.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떤 후회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두렵던 이혼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아준 문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길이 항상 나란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길은 끝내 엇갈리고 어떤 마음은 다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을 미워하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마저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와 커튼 위에 머뭅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느낍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어둠보다 빛이 더 많다는 것을요.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만든 시간들이니까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안에서 저는 배우고 버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불을 끄고 창문을 닫으며 하늘의 별빛을 바라봅니다. 그 빛은 멀리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만큼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